내 이름은 금호, 올해 73이다. 강원도 깊은 산골, 나지막한 흙담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새벽녘, 이른 아침에 뼈에 사무치는 냉기가 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아랫목의 온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싸늘함이 내 마른 어깨를 짓눌러 왔다. 이맘때면 해발 800m 고지에 자리한 부대의 병사들도 나처럼 이 새벽 추위에 몸을 웅크릴 터. 그들이 지키는 나라, 그 한 귀퉁이를 나는 허리 굽혀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었다. 내 삶은 실타래처럼 엉킨 세월의 매듭이다. 23, 젊은 여공이었던 나는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한 손엔 작은 드라이버를, 다른 한 손엔 회로도를 들고 씨름했다. 공장 설비의 미세한 고장을 잡아내고 낡은 기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내 유일한 낙이었다. 손끝의 감각으로, 귀로는 기기의 미세한 떨림을 읽어내는 것이 내 특기였다. 당시 동료들은 나를 기계 박사라 불렀고 사장님은 내 손재주를 아껴 늘 중요한 작업을 맡기셨다. 그 시절의 나는 비록 배운 것 없는 여공이었으나 공장 기계들만큼은 그 누구보다 잘 다루는 자부심이 있었다. 어느 날 공장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낡은 트럭 한 대에 실려온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발전기였다. 도무지 작동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녹슬고 거대한 쇳덩이. 공장에 내로라 하는 기술자들이 며칠을 매달려도 속수무책이었다. 사장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공장 전체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나는 용기를 내어 사장님께 조심스레 말했다. 사장님, 저거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공장 기술자들은 코웃음을 쳤고 나를 비웃는 시선이 쏟아졌다. 어린 계집애가 뭘 한다고 설치냐.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정비주임도 못 고치는데 폐지 줍던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비아냥이 들려왔다. 폐지 리어카를 끌고 공장으로 들어섰던 나에게는 익숙한 조롱이었다. 폐지 줍는 노인네가 고작 공장 발전기를 고치겠다고 나선 꼴이었으니 그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사장님만은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셨다. 금호가, 네가 고치면 내가 내 평생을 책임지마. 사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5분 들이죠.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5분 후 공장에는 그 누구도 웃을 수 없었다. 사흘 동안 미동도 하지 않던 발전기가 굉음을 내며 살아났고 사장님은 내게 가장 큰 절을 올렸다. 그 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장님은 나를 정식 기술자로 채용했고 나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기술 서적을 탐독하며 나를 단련했다. 그렇게 나는 최고의 기술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영광도 잠시. 나는 곧 또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반전의 서막.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내 작은 흙담집을 나섰다. 낡은 패딩 점퍼를 여미고 주름진 손에 낡은 장갑을 끼웠다. 등에는 리어카가 짊어져 있었고 허리는 세월의 무게 굽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랜턴 하나에 의지해 비포장 도로를 걷고 있자니 문득 나의 젊은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금옥이는 눈빛부터 달랐지. 기계라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들던 열정 덩어리였다. 그 시절 폐지 줍는 어린 여공이 공장 설비를 척척 고쳐내자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 금옥이 손만 닿으면 죽은 기계도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퍼질 정도였다. 그 무렵 우리 마을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았다. 규모도 크고 최신식 설비를 갖춘 대기업 공장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 안달이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 기술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냈고 어렵사리 면접 기회를 얻었다. 면접장에서 나를 본 공장장은 코웃음을 쳤다. 여자가 무슨 공장 기술직이냐. 그냥 식당에서 밥이나 해. 그는 내 지원서를 바닥에 던졌다. 그때 내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공장장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공장장님, 이 처자의 실력은 제가 보증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당시 기술부장이었던 박대수라는 사람이었다. 예전부터 내 실력을 알아봐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박 부장님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나는 간신히 기술직 견습생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 공장 기술직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굉음을 내고 복잡한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남성 위주의 작업 환경 속에서 나는 매일매일 내 존재를 증명해야 했다. 톡하면 무시당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다. 밤에는 공장 설비 매뉴얼을 탐독하고 낮에는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달려가 기기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내 손끝은 늘 기름때와 굳은 살로 범벅이었지만 나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기계가 완벽하게 돌아갈 때의 쾌감은 그 어떤 고통도 잊게 할 만큼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베테랑 기술자가 되었다. 공장의 모든 기계를 꿰뚫고 있었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미세한 고장까지 잡아내는 능력을 갖췄다. 사람들은 나를 금옥도사라 부르며 존경했다. 박 부장님은 늘 내게 금옥아, 너는 이 공장의 보물이다. 라며 객김없는 칭찬을 해주셨다. 나는 내 인생이 이제야 제대로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환희도 잠시. 나는 또 한 번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날은 공장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공장 안팎으로는 화려한 장식들이 걸렸고 지역 유지들과 내빈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다. 공장장님은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려 했다. 특히 최신식으로 도입한 자동화 로봇팔 시연은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그런데 행사 시작 몇 시간 전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자동화 로봇팔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이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진단기에는 계속 이상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떴다. 공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기술자들이 모두 달라붙었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공장장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발을 동동 굴렀다. 이걸 고치지 못하면 나도 끝이다. 다들 당장 해결해. 그의 고함 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로봇팔 앞으로 다가갔다. 내 귀는 로봇팔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아주 작은 진동음. 변속 연동축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주 미세하게 0.3도 정도 틀어져 있다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공장장님,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나는 조심스레 나랬다. 공장장님은 나를 힐끗 보더니 구었음을 쳤다. 지금 농담할 때야?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는 내 말을 무시하고 다른 기술자들에게 소리쳤다. 그때 박 부장님이 나서서 말했다. 공장장님, 금옥이 말은 들어봐야 합니다. 이 아이는 기계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박 부장님의 설득에 공장장님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게 5분 주겠다. 못 고치면 너도 박대수도 이 공장에서 나갈 각오해. 나는 낡은 공구통에서 손때묻은 토크렌치를 꺼내들었다. 그 렌치는 내 손에 착함 같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했다. 로봇팔 엔진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좁고 복잡한 틈새 사이로 내 손은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눈을 감고도 길을 아는 사람처럼 정확하게 변속 연동축을 찾아냈다. 그리고 렌치를 볼트에 맞물렸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렌치를 돌렸다. 0.3도 정확히 그만큼만 돌렸다. 그리고 외쳤다. 이제 시동 걸어보세요. 공장장님은 비웃었지만 박 부장님은 급히 시동 버튼을 눌렀다. 우르르릉, 죽어있던 로봇팔이 굉음음을 내서 하겠다. 공장 전체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공장장님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박 부장님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이었다. 나는 공장 전체를 구원한 영웅이 되었다. 이후 나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다. 공장장님은 나를 기술부장으로 승진했고 박 부장님은 나를 공장장 대리로 임명했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공장의 모든 기술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최금옥 기술부장이라는 명찰이 내 가슴에 자랑스럽게 빛났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했고 내 의견에 귀 기울였다. 나는 이제 폐지 줍던 어린 여공이 아니라 한 공장의 핵심을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확히는 내가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내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남성 기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따돌렸다. 여자가 뭘 한다고 부장 자리에 앉았냐.
꼴랑 폐지 줍던 계집애가 공장장 되리라니 어이가 없다. 이런 뒷말들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비아냥거림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내 일을 했다. 실력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질투는 점차 조직적인 방해 공작으로 이어졌다. 회의 때마다 내 발언은 무시당했고 내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장장님은 어느새 그들의 편에 서서 나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박 부장님만이 내 편에 서서 나를 옹호해 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어갔다. 어느 날 공장장님은 나를 따로 불러 말했다. 금옥이, 네가 여자라는 점 때문에 공장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남성 기술자들이 내 말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 그는 내게 기술부장직에서 물러나 기술자문이라는 이름뿐인 자리로 옮기라고 종용했다. 사실상 퇴출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공장장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네가 여자라는 것이 문제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박 부장님은 나를 말렸다. 금호가 참아라.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0년 동안 내 모든 것을 바쳐 일궈낸 자리였다. 나는 공장장님에게 항의했고 그 결과 나는 부당해고라는 이름으로 공장에서 쫓겨났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다. 내 작은 흙담집을 나선 나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섰다. 굽어진 허리에 쌓인 세월의 무게, 주름진 얼굴에는 지난날의 아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공장에서 쫓겨난 후 나는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지만 나이 많고 학벌 없는 여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찜질방에서 청소를 하고 허리 부상을 입고 나서는 그마저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10년 전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이 폐지 줍는 일이 그나마 제일 마음 편한 일이었다. 그날 아침이었다. 폐지 리어카를 끌고 마을을 지나는데 저 멀리 내가 예전에 일했던 공장이 보였다. 낡고 오래된 공장이었지만 여전히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내 눈은 저절로 공장 안으로 향했다. 순간 내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미세한 떨림, 어딘가 불안정한 진동음. 변속 연동축에서 나는 소리였다. 30년 전 내가 자동화 로봇팔을 고쳤을 때와 똑같은 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공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공장 정문 초소에서 젊은 경비원이 나를 막아섰다. 할머니, 여기 민간인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세요. 그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은 척 만척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공장장 박성호가 뛰어왔다. 그는 나의 옛 부사수였던 태성을 닮아 있었다. 태성은 내가 공장에서 쫓겨난 후 공장 기술부장으로 승진한 사람이었다. 그의 뒤로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내가 일했던 공장의 젊은 기술자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며 수근거렸다. 아니, 폐지 줍는 할머니가 왜 여기 왔어? 옛날에 여기서 일했던 할머니라던데 미쳤나 봐. 그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내 귓가에 박혔다. 박성호 공장장은 나를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지금 무슨 장난을 치시는 겁니까? 여기 놀러 온 데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공장 안에 멈춰서 있는 자동화 로봇팔을 바라봤다. 30년 전 내가 고쳤던 바로 그 로봇팔이었다. 변속 연동축이 틀어졌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0.3도 정도 틀어진 것 같은데요. 박성우는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진단기에도 이상 없다고 나오는데 할머니 귀만 듣고 아신다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젊은 기술자들도 나를 비웃었다. 할머니, 이거 장난감 아니에요. 폐지 리어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나는 흔들림이 없었다.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다. 5분이면 됩니다. 내 말에 공장 안은 정적이 흘렀다. 박성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공장 설립 기념 행사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시간 반. 그는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좋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못 고치면 당장 이 공장에서 나가십시오. 박성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다시 낡은 공구통에서 손때 묻은 토크렌치를 꺼내들었다. 그 렌치는 내 손에 착 감겼다. 로봇팔 엔진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좁고 복잡한 틈새 사이로 내 손은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마치 눈을 감고도 길을 아는 사람처럼 정확하게 변속연동축을 찾아냈다. 그리고 렌치를 볼트에 맞물렸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렌치를 돌렸다. 0.3도, 정확히 그만큼만 돌렸다. 그리고 외쳤다. 이제 시동 걸어보세요. 박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동 버튼을 눌렸다. 우르르릉, 죽어있던 로봇팔이 굉음을 내며 살아났다. 30년 전과 똑같은 기적이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이었다. 공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박성우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멍하니 서 있었다. 30년 전 내가 공장에서 쫓겨난 그 자리에 서서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 대신 놀라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박성우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 대체 누구십니까?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옛날에 좀 봤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박성우는 끈질기게 물었다.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30년 넘게 숨겨왔던 이야기였다. 이 공장에서요. 30년 전 제가 이 공장의 기술부장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박성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술부장이요? 할머니께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계팀에 있었어요. 이 자동화 로봇팔도 제가 설계한 겁니다. 공장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젊은 기술자들은 나를 다시 봤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공장을 지킨 영웅이었던 것이다. 박성우는 입을 떡 벌렸다. 그런 분이 왜? 그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시선이 땅으로 떨어졌다. 여자였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침묵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여자가 기술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시절이었죠. 남자 기술자들이 내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공장장님은 그들의 편에 서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요. 내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20년을 바친 곳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후론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어디 가도 나이 많은 여자는 안 받더라고요. 10년 전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일 편했어요.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요. 박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오늘 아침이었어요. 이 앞을 지나가는데 이 로봇팔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죠. 30년 전에 매일 듣던 소리였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기계가 아프다고 말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공장 전체가 완전한 침묵이었다. 젊은 기술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박성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에 바로 섰다. 손을 올려 경례를 붙였다. 감사합니다. 박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뒤에 있던 태성 그리고 모든 젊은 기술자들이 따라 경례를 올렸다. 나는 당황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존경이었다. 박성우가 경례를 내렸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굳은 살 박힌 그의 큰 손이 내 주름진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박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공장의 기술자문관으로 와주십시오. 내 눈이 커졌다. 기술자문관이요? 그렇습니다. 이 공장에는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박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30년이나 공장을 떠나 있었고 이제는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다. 전 이제 늙었어요. 30년이나 떠나 있었고요. 박성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5분 만에 해결하신 걸 우리는 사흘 동안 못했습니다. 우리에겐 진짜 실력이 필요합니다. 최신 장비도 좋지만 경험과 직관을 가진 분이 필요해요. 태성도 나섰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다른 젊은 기술자들도 하나둘 나왔다. 저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진심 어린 눈빛들이었다. 조롱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존경과 갈망이 담긴 눈빛이었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30년 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박성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젊은 기술자들이 환호했다. 그날 아침이었다. 공장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시작됐다. 지학 유지들과 내빈들이 참석했고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모여들었다. 공장 안에는 자동화 로봇팔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 선두에 아침에 고장났던 바로 그 로봇팔이 있었다. 지금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귀빈석 맨 앞줄에 내가 앉아 있었다. 내 옆에는 시장과 지역 의원들이 앉았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시장이 박성우에게 물었다. 박성우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공장의 신임 기술 자문관이십니다. 30년 전 이 공장의 기술부장이셨고 이 자동화 로봇팔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시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나는 얼떨떨했다. 시장이 자신에게 존경한다고 말하다니. 행사가 끝났다. 나는 귀빈석에서 일어섰다. 공장을 바라봤다. 로봇팔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30년 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성호가 다가왔다. 옆에는 태성과 젊은 기술자들이 있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는 거죠?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야죠.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공장 한쪽에 새로운 단판이 걸렸다. 최금옥 기술지도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공구함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내가 설계한 자동화 로봇팔 사진이었다. 나는 지도실 문을 열었다. 낡은 패딩 대신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공장에서 새로 만들어준 옷이었다. 가슴에는 기술 자문관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를 쓸어봤다. 30년 만에 다시 앉는 책상이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내가 말했다. 문이 열리고 태성이 들어왔다. 선생님,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태성이 매뉴얼을 펼쳤다. 여기 보면 토크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느껴져요. 그렇죠. 매뉴얼은 이론이에요. 실제는 다르답니다. 나는 매뉴얼을 들여다봤다. 기계는 말을 해요. 소리로, 진동으로요. 그걸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는데요? 태성이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일어섰다. 나가봅시다. 실제로 보여줄게요. 지도실 문을 나서는 내 뒷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다. 태성이 뒤따라갔다. 그 뒤로 다른 젊은 기술자들도 하나둘 따라 나왔다. 모두 배우고 싶어하는 눈빛이었다. 며칠 후였다.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폐지 할머니의 반전. 알고 보니 공장의 영웅. 30년 숨겨진 자동화 로봇팔 설계자, 제조명.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이런 분이 폐지 주우며 살았다니 공장 망신이다. 30년 전 남자들 반성해라. 여론이 들끓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나는 당황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지도실에서 내가 중얼거렸다. 박성우가 웃으며 말했다.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셔야 할 관심이에요. 그때 태성이 뛰어들어왔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야? 박성우가 물었다. 노동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90년대 선생님 해고건 재조사 들어간답니다. 내 얼굴이 굳었다. 재조사요? 네. 당시 증거자료들 전부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공장장이었던 분 찾아냈답니다. 내 심장이 쿵쿵 뛰었다. 당시 공장장. 나를 쫓아낸 바로 그 사람. 며칠 후였다. 지도실 문이 열렸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왔다. 당시 공장장 김민수였다. 백발의 노인은 쇠약해 보였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30년 만이었다. 원망했던 사람,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김민수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보호자가 부축했다. 선생님, 김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죄송합니다. 30년 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분노가 올라올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이제 됐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 놓아줄게요. 김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흐느끼며 말했다. 휠체어는 천천히 지도실을 떠났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후련했다. 3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공장 기술 지도실은 이제 명소가 됐다. 전국 각지의 공장에서 기술자들이 교육받으러 왔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내가 설계한 자동화 로봇팔 사진들, 그리고 가운데 가장 큰 액자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기술에는 성별도 나이도 없다. 오직 열정과 실력만이 있을 뿐이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교육생들 앞에 서 있었다. 20명의 젊은 기술자들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무시해도 자신을 믿으세요. 내 눈빛이 반짝였다. 저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살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끝은 기억했고 귀는 열려 있었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 기술자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후회 안 하세요? 30년이요?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는 해요. 당연하죠. 하지만 원망은 안 해요. 그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교육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수업이 끝났다. 교육생들이 하나씩 인사하며 나갔다. 지도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공장 안에서 로봇팔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 안에 내 기술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73세 나는 이제 폐지를 줍지 않았다. 매일 아침 공장으로 출근했다.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손끝은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때였다. 나라의 산업을 지킨 흔적이었으니까. 석양이 지고 있었다. 나는 지도실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 걸어나가는 내 뒷모습은 당당했다. 리어카 대신 가방을 들고 폐지 대신 도면을 들고 있었다. 공장 정문을 나서는 나에게 경비원이 경례를 올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웃으며 답례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저녁 노을이 내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30년 만에 되찾은 존엄이 그 뒷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사연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